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내과의사의 보험의사 강한욱입니다. 오늘은 임신성 당뇨병과 임신성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음 임신은 여성분들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경험일 텐데, 임신을 하면서 좀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데, 보시면 임신을 했을 때 좀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임신성 고혈압, 전자강증, 자강증, 뭐 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갑상선 이상, 그다음 임신성 담즙 정체증, 뭐 헬프 증후군,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 자강증 환자를 봤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봤었고,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어야 되는데 이런 병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겁도 나실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조금 쉽게 좀 풀어 봐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좀 좋은 얘기를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임신 때는 왜 이런 병들이 많을까요? 어 저는 정말 지금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임신만큼 정말 오묘한 그런 상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대해서 정말, 정말 신비로운 그런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은 뭐냐면 내가 아닌 개체가 내 몸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요즘 장기 이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 이식을 하면 그냥 뭐 남의 장기 받으면 그만인가요? 아니죠. 뭐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면서 장기가 좀 오랫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신은 완전 남의 장기 같이 내가 아닌 개체가 자라고 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신에 대한 이 비밀을 푼다면 정말 우리 의학이 한 뭐 100 배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신비롭냐면, 임신을 하는데 내가 아닌 개체가 자라면서 거부 반응을 안 하거든요. 굉장히 신비로운데 이 비밀을 아직도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9 개월 동안 내가 아닌 개체가 자라면서 거부 반응도 없고 이렇게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이게 산모의 면역 체계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것들이 있는데, 고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중한 병들이 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른 아기를 이제 품으면서 생기는 이제 좀 부작용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의 종류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1 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임신성 당뇨병이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타 이제 당뇨병인데, 기타 당뇨병은 다른 질병이나 약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이고, 뭐 1 형, 2형 뭐 잘 아시겠고, 임신성 당뇨병은 이제 임신을 하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 당뇨병을 이제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형 당뇨는 간단합니다. 췌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없 그냥 죽어 가지고 인슐린을 못 만들어서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 거고, 그럼 재밌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장기 이식을 말씀드렸잖아요. 1형 당뇨병 환자가 남의 췌장을 이식을 받잖아요. 그럼 당뇨병이 없어집니다. 췌장이 이제 문제만 없다면, 그러니까 췌장이 자기 기능을 잘한다면 이제 당뇨병이 없어지는 게 1형 당뇨예요. 근데 2형 당뇨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같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뭐 장기 이식 하나로 이제 고쳐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꼭 인슐린이 필요한 그런 당뇨병은 아닌 건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에 대한 을 하면서 생기는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혈당이 좀 나빠지는 병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 특정 원인에 의한 당뇨병들이 있어요. 예, 뭐 대부분 다른 병들이나 뭐 수술을 했거나 뭐 아니면 약물 같은 거,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걸 먹으면 이제 당뇨병이 생깁니다. 아무튼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우선 이제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이제 진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진단은 우선 그 임신성 당뇨병의 정의를 보시면 우리 대한당뇨병학회나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임신 중에 발견되는 겁니다. 임신 중 처음 발견되거나 진단된 당내성 장애 또는 당뇨병 수준의 고혈당을 의미하면서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 임신 과정에 그 산모나 태아한테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중에도 이제 당뇨병 유 이 발 다시 그 2형 당뇨병이 발병할 그 확률이 높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무슨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형 당뇨병인데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임신한 1형 당뇨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당뇨병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2형 당뇨병이 있는데 임신했잖아요. 그럼 임신한 당뇨병이 아니라 그냥 임신한 2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이 없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면서 임신한 당뇨병을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세 가지 다 임신성 당뇨병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 병이 생겼는지가 좀 다를 뿐이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 왜 따로 분류하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임신을 하면서 생기는 변화 때문에 특히 태반 호르몬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그래서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형 당뇨보다는 2형 당뇨하고 좀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2형 당뇨도 이제 인슐린 저항증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혈당 조절이 굉장히 안 되면 궤양 절개술의 증가, 당뇨병 같은 것도 출산 후에도 생길 수 있고 특히 또 태아한테 이제 문제가 많겠죠. 거대한 아주 이건 유명하죠. 가끔가다 뉴스에서 5kg 태아가 출산했다. 이건 거의 대부분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이 너무 낮으면 호흡곤란, 선천성 기형 요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임신성 당뇨병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이 당부화 검사를 통해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좀 고위험군 이제 좀 비만이시거나 첫째나 둘째 때 이제 임신 당뇨병이 있었던 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좀 굉장히 많거나 이럴 때는 임신 초기에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임신 당뇨병은 24주에서 28주 그러니까 사이에서 선별 검사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보시면 임신 경구 당부화 검사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는 75g 경부 당부화 검사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공복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이제 혈당을 이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을 만족하면 이제 임상 당뇨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복이 92 이상, 1시간이 180 이상, 2시간에 153 이상.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선별 검사로 50g 이제 경부 당부화 검사를 하고 거기서 정상인지 아닌지 비정상인지를 나눠서 이제 100g 이제 경부 당부화 검사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복 1시간, 2시간, 3시간 검사를 해서 여기서 한 2가지 이상이 만족되면 이제 임상 당뇨병이라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요. 그 성인 당뇨병, 그러니까 2형 당뇨병에도 경부 당부화 검사를 하면서 우리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단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당뇨병은 공복 혈당이 120 이상, 식후 2시간이 200 이상이에요. 이걸 보고 정확하게는 이제 경구 당부화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75g 경구 당부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상은 100이야, 140이야, 당화 혈색소 이렇게 되는데 임신 때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검사라도 이제 그 진단 기준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임신 당뇨병이 굉장히 기준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은 이제 대한산부인과 학회나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75g 경부 당부화 검사를 임신 당뇨병 진단에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2단계 특히 100g 경부 당부화 검사를 갖고 이제 임신 당뇨병을 이제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봤던 그 당뇨병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100 그램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고거는 좀 아닐 것 같고 75 그램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75 그램 경부당 검사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이제 기준을 만족하면 이제 임상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고, 100 그램 경부 당부화 검사는 이 공복 1 시간 또는 3 시간에서 이제 2 가지 정도 이상만 되면 이제 임상 당뇨병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옛날에는 100 그램을 좀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한데 왜 75 그램 경부 당부 검사를 하냐면, 이것도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우리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이제 췌장의 크기가 좀 작고, 크기가 작으면 아무래도 인슐린 분비 능력이 이제 서양인들보다 같은 체중과 키라고 해도 좀 적기 때문에 100 그램 경구 당부한 검사는 100 그램에 이제 설탕물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고걸 그걸 먹으면 우리 췌장이 조금,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량이 좀 적은 우리 동양인들은 고거에 의해 혈당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75 그램 경부 당부 검사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상 당뇨병의 이제 진단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임상 당뇨병이 최근에는 계속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5% 정도였는데 총 임신에, 근데 요즘은 한 총 임신의 10에서 한 20% 정도가 임상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12.4% 2년 전에.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임신 전 당뇨병도 이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당뇨병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근데 그리고 보시면 연령대로 보시면 25세 이상은 5%, 이제 30대 정도는 8%, 30대 초반은 이제 한 16%, 30대 후반은 20%, 40대 이상은 한 23%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상 당뇨병이 좀 증가한다. 그러니까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 임상 당뇨병의 체질량 지수, 이제 비만의 척도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런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가 있으신 분들의 한 12%가 이제 임상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체질량 지수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러니까 비만일수록 이제 당뇨병이 이렇게 딱 상승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이제 30 이상은 25%.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숫자죠. 4분 중에 임신하신 분은 4분 중에 1 분이 임상 당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거죠. 여기 보시면 체질량 지수 산정 기준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 체질량 지수를 보면 이게 또 마찬가지로 서양하고 동양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를 하는 이제 동양인 체질량 지수를 따라가게 되는데, 정상은 18.5에서 22.9 체질량 지수, 이게 정상이고요. 23에서 한 25까지가 과체중 비만 전 단계, 25에서 이제 30 비만, 30에서 35 2단계, 그다음에 35 이상은 이제 고도 비만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미국은 25까지가 또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25까지가 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금 체중 지수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 이제 과체중 비만이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임신 때 권장 체중 증가가 10에서 한 11kg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임산부들의 평균 체중 증가는 12에서 14kg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체질량 지수 상관없이 20% 이상의 산모가 권장 체중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때문에 이제 임상 당뇨병이 좀 잘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보시면, 자, 이 임신을 하면서 이제 출산 때 자궁이 이제 커지겠죠. 아무래도 아기를 품어야 되니까 이제 자궁 무게가 1.1, 양수가 1kg, 태아가 평균이 한 3.3, 3.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유방도 이제 모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지니까 또 증가하고, 태반 무게, 그다음에 이제
애한테도 이제 혈액 그러니까 피를 좀 나눠 줘야 공급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이제 혈액량이 그러니까 피가 많아지는 거예요, 산모가. 그리고 모체, 지방 조직, 기타 뭐 해 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 11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이상적인 이제 임신 때 체중 증가는 한 10 에서 11 킬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 인자를 보면 연령, 특히 35세 이상, 그러니까 노산일수록 이제 임신성 당뇨병이 생기고 체중, 비만 환자분들, 그러니까 체지방 지수가 25 킬로 이상 정도 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계산식에 보이면 키하고 체중이기 때문에 내가 체중이 얼마 안 나가더라도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제 체지방 지수가 좀 높겠죠. 그다음에 임신 전에는 체중이 괜찮으셨는데 임신을 하시면서 체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다태 임신, 쌍둥이, 삼상둥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건 인터넷에 다 나온 건데 우리가 임신을 하면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이제 표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첫 12 주는 굉장히 별로 안 늘겠죠. 그러면서 이 2 분기에서 3 분기에서 이제 체중이 쫙 늘면서 3 분기 때 많이 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애기 태아가 조그맣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요 정도 크기로 크게 되니깐. 근데 요거에 맞춰서 체중 증가가 안 되고 갑자기 막 빨리 증가가 되는 것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더 악화시키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병을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이제 계획된 임신을 하는 게 좋고, 임신 전 적정 체중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지방 지수가 23 이하, 그리고 임신 중 권장 체중 증가량 준수. 그래서 한 10 에서 11 킬로 정도 이제만 체중 증가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임신 주수별 적정 체중 증가가 중요하겠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 운동이 이제 임신성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면 연예인인데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보시면 임신을 하셨죠? 근데 임신 후에 나는 무슨 다이어트를 하고 무슨 운동해서 이렇게 잘 빠졌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일부러 배를 내밀어서 사진 찍어서 이제 또 살이 쪘다고 이제 착각하실 수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가 아까 적정 체중이 증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딱 11 킬로가 찌셨어요. 그럼 출산하고 나면 11 킬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정상 원래 체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계속 하시면 날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연예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임신 때 그러니까 11 킬로가 이제 느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 11 킬로가 증량을 했고 출산을 하면 이제 한 3 개월 안에 11 킬로가 자연 소멸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아기도 낳고 양수도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 5 킬로가 빠질 거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제 그러니까 혈액량이라든지 부었던 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궁이 다시 진짜 콩알만해져요. 그러니깐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전 체중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임신 때 예를 들어서 20 킬로가 찌셨다 칩시다. 그러니까 출산 때. 그러면 출산 때 이제 11 킬로가 자연 소멸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9 킬로가 남잖아요? 그거는 임신 도중 체중이 느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셨기 때문에 이제 안 빠지는 거지, 임신 때문에 찌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다 날씬해 가지고 임신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좀 체중이 적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쪄도 된다고 하고 있고, 적정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 그냥 11 킬로 정도만 드시면 되고, 좀 비만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면 체중이 좀 적게 증가를 하는 게 좋고, 아주 비만이신 분들은 더더욱 더 적게 증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의 문제는 이제 체중이 좀 커요. 왜냐하면 다른 변화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 태반 호르몬 때문에 임신성 저항성이 이제 증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임신 때는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런 거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체중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참 재밌는 얘기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임신 당뇨병이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임신 중에 두 사람 몫을 먹어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뭔가 "임신 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서민들이 뭐 먹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 단백질 섭취도 잘 못하고 뭐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일만 많이 했었을 텐데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태아 성장이 부진하고 사망률이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잘 먹어야지 애를 잘 낳는다. 잘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식이 남은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게 아닙니다. 임신 중에 잘 먹되 많이 먹지 말고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이게 두 사람 몫으로가 아니라 하루 한 끼 조금 더 건강하게. 그래서 실제 권장량은 2-3 분기부터, 그러니까 1 분기는 그냥 보통적으로 드시면 되고 2-3 분기부터 하루 350에서 450 칼로리만 더 섭취하면 되는데 우리 그 친정 어머님들 그 딸이 안쓰러우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건 진짜 태아에도 좋지 않고 산모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신하면서 그냥 살이 찌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고 막 "먹어야 된다." 그리고 뭐 남편분들도 막 "먹어야 된다." 뭐 야식하고 피자 먹고 이러면 좀 안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하루에 350에서 450 칼로리만 더 먹어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도넛 하나가 350 칼로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루 3끼 잘 먹고 뭐 쪼끔 더 뭐 좀 먹어도 된다는 거지, 뭐 그 두 사람 이렇게 먹거나 뭐 1.5 배로 먹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어 쪼끔 임신한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은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뭐 아기를 생각해서 먹고 싶겠지만은 그냥 이 '정상적으로만 먹어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한 15년 전 얘기이긴 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하나 있는데 87 킬로로 임신 후 당뇨병을 진단받고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26 주였겠죠? 그러니까 그때 87 킬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환자분은 그 임신 전엔 몇 킬로였어요? 그랬더니 82 킬로였다는 거예요. 뭐 키도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비만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체중 때문에 그러셨고 열심히 노력해서 쪼끔 이제 체중 증가도 좀 줄이고 쪼끔 다이어트를 임신 도중에 좀 하셔야 된다." 했더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임신은 당뇨인데도 뭐 인슐린 맞거나 아무 치료도 없이 어 잘 유지를 해서 이제 출산을 하셨는데 출산하셨을 때 85 킬로였어요. 저를 뵀을 때는 87 킬로였는데 출산할 때 2 킬로가 빠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출산을 하고 나서는 이제 70, 아까 말씀드렸죠. 11 킬로가 빠지니까 이분은 74 킬로가 되는 거죠. 그럼 벌써 6 킬로의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태아 건강하고 산모도 당뇨 출산하고도 문제가 없었고 당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엄마의 마음으로 모성애를 갖고 정말 노력하셔 가지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어 문제가 없습니다. 아기 낳는 거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는 쪼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게 안 나는데 이제 아기들은 우리 엄마 몸에 기생을 합니다. 엄마가 쪼끔 먹더라도 상관을 안 해요. 뭐 많이 먹는다고 아기가 더 많이 먹고 엄마가 쪼끔 먹는다고 쪼끔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다 뺏어가기 때문에 엄마가 좀 다치지 않을 정도로 힘들지 않을 정도로 이제 보충을 하라는 그런 개념인 거지 많이 먹는다고 애가 더 많이 먹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이제 골고루 먹고 편식하지 마시고 정말 잘 먹으면 아기들은 필요한 영양분은 그냥 알아서 다 흡수를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임신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기 낳고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아기들이 너무 많이 뺏어 먹어 가지고 아파하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기 엄마 얘기하는 건 저희 그 쌍둥이 아빠인데 어 지금 많이 아파요. 왜냐면 관절염도 있고 아무튼 아기들이 많이 뺏어 먹기 때문에 내가 적게 먹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자가
체중이 빠졌잖아요. 체중이 빠져도 그 아기는 알아서 다 자기가 먹고 필요한 것들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임신성 당뇨병 혈당 관리를 좀 보시면 한국 당뇨병학회나 미국 당뇨병학회 공고가 있고요. 임신성 당뇨병은 공복 혈당 1 시간, 2 시간 있고 당화 식수는 6%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공복 혈당 95 이하 1 시간은 140 이하, 이 2 시간은 120 이하. 근데 이제 E형 당뇨병, 그러니까 성인 당뇨병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뭐 공복 혈당은 한 120 정도, 식후 2 시간은 180 정도, 그리고 당화혈색은 6.5 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진단 기준도 다르고 그 혈당 관리하는 기준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시 배우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배우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뭐 다른 당뇨병 학회, 뭐 미국 뭐 산부인과 학회, 미국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도 다 기준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빡시게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뇨병 식이요법은 하루 3끼 골고루 잘 하시고, 간식 중간에 조금씩 하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당뇨병은 무슨 병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당뇨병은 탄수화물을 관리를 못하는 병이지 고기, 지방, 야채를 관리를 못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고 그 나머지 칼로리를 다른 음식군으로 이제 보충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탕 드시지 마시고 단순당이죠. 그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고,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체중과 체중 증가를 이제 잘 보셔 가지고 이제 잘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당뇨 환자들한테 요즘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원 플레이트 다이어트입니다. 이게 원 플레이트 다이어트 보시면 큰 접시 하나에 4분의 1 탄수화물, 4분의 1 단백질, 그다음에 50% 반은 이제 야채랑 과일로 이제 보충을 하게 되는 원 플레이트 다이어트,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비욘디에 와 가지고 내 몸에 닥쳐서 첫 강의를 했었던 게 이제 당뇨 식이요법 강의인데, 요거 한번 들으시면 재밌고 유익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E형 당뇨병에 대한 이제 식이요법인데 이거를 그냥 임상 당뇨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혈당 검사를 하면서 운동을 조금 하시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식후 혈당을 잡는 게 좀 어려울 확률이 많아요. 이게 제가 경험해도 공복 혈당이 높아서 임신성 당뇨병보다는 식후 혈당이 높아서 임신성 당뇨병인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식후 혈당을 잡기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가벼운 운동들, 요가, 자전거, 수영, 근데 실내 자전거, 밖에서 타시면 이제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니까 근력 운동. 그다음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이제 넘어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복근 운동. 복근 운동은 안 되겠죠. 그다음에 너무 더운 상황이나 더운 거를 유발하는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식후에 운동을 하시면 항상 산책 같은 거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그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당뇨병은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우면 쉬울 수도 있지만은 어 체중만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거고, 근데 체중을 관리하시려면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음 어 산부인과나 다른 병원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임시성 당뇨병을 진단을 받으시면 국가에서 이제 연속 당뇨 혈당 측정기를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혈당 검사하는 것도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쪼끔 좀 좀 보험 같은 걸 다 받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맨날 이제 손가락을 찍지 않아도 좋아요. 임상 당뇨 진단받고 출산 때까지는 다 이제 보험 적용이 되니까 2 주고 2 달이고 석 달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붙여 가지고 핸드폰으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나중에 좀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의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임시성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가끔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의뢰를 많이 받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신은 굉장히 면역 체계가 이제 뒤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임시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뭐 산후갑상선염 이런 이 안 좋은 그 갑상선 질환도 잘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의 갑상선 검사는 뭐 임신을 이 되고 6 에서 10주 내에 한번 하고 이제 뭐 한 4 에서 6주 간격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하시면 되는데 뭐 당연하겠죠. 갑상선 질환 병력이 있을 때나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을 때나 뭐 불임 또는 반복 유산균 있을 때는 굉장히 자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갑상선 검사를 하면 됩니다. 뭐 선별 검사는 TSH가 하고 프리 T4를 보게 되고요. 정밀하면 이제 T3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임이라든지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뭐 저하증이나 왜 생겼는지 보려면 갑상선 자가 항체 같은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갑상선 기능을 보는데 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갑상선 기능 정상 수치하고 임신 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아셔야 돼요. 이거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 분기, 2 분기, 3 분기에 이 T3, T4, TSH 수치가 다 달라요. 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임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주에 있느냐에 따라 요거를 이제 보고 이제 정상인지 아닌지 아시면 될 거고요. 자세히 보세요. 임신을 하면서 엄마의 TSH는 처음에는 낮아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정상이 되고 그 임신 초에는 이 T4가 이제 올라가고 나중에는 이제 또 정상이 되고 그리고 아기들은 10주 전까지는 이제 모든 장기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없어요. 근데 이제 10주 이후부터 보통 1 분기 때는 아기들이 모든 장기들이 만들어집니다. 뇌, 눈, 뭐 갑상선, 위, 항문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2-3 분기는요. 그냥 애가 크는 거예요.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크기만 하기 때문에 첫 1 분기 그러니까 12 주까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여기 보시면 어머님의 그러니까 산모의 갑상선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 왜 1 분기 갑상선 검사에 보면 초창기는 TSH가 낮고 T4가 높냐? 그럼 이걸 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게 태반 호르몬, HCG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아까 그 임시성 당뇨병에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증가하는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 때문에 이제 갑상선 기능에 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쌍둥이 다트 임신이라든지 뭐 너무 그 구토를 이제 임신 초창기 때 많이 하시면 이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온다고 하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갑상선 이제 TSH 갑상선 호르몬인데 이 TSH가 뭐냐면 갑상선더러 "야 너 갑상선 호르몬 좀 만들어라." 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그 뇌하 수치에서 나와서 갑상선을 한테 이제 "호르몬을 만드세요."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의 이제 알파 서브 유닛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반 호르몬 HCG 호르몬의 알파 서브 유닛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임신을 안 하면 HCG 호르몬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TSH가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 능력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 임신 초반에 이 TSH가 확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이죠? TSH 호르몬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HCG가 갑상선도 이제 자극을 해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상승을 하면 그 몸에서는 '아 호르몬이 많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TSH를 줄입니다. 줄여서 '아 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돼. 갑상 호르몬을 쪼끔만 만들어도 돼.' 그래서 이 TSH가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깐 요게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쌍둥이 임신하면 HCG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 쌍둥이 임신들은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구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HCG
그러니까 태반 호르몬이 좀 많이 높아서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깐 이 갑상선 호르몬에도 이제 이상 소견이 보이는 거죠. 음.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 아까 T3, T4가 이제 상승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치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태반 호르몬 농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14에서 18주 2 분기 때 HCG 수치가 낮아지면서 자연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을 찾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T3, T4 호르몬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환자분 그러니까 산모가 좀 힘들어한다. 그럴 때는 뭐 심계항진 증상을 완화하는 약들이 있고 너무 갑상선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태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복용하면서 이제 호르몬 생산을 좀 억제를 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상황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저절로 낮아지게 됩니다. 어 제가 최근에 쌍둥이를 임신한 그러니까 남자 여자 쌍둥이를 임신한 어떤 산모한테서 의뢰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쌍둥이니까 이제 태반 호르몬 농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T4가 정상보다 높았는데 정상보다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깐 아기도 잘 괜찮고 아기도 잘 크고 뭐 산모도 뭐 큰 증상 없고 그러니까 맥박도 괜찮고 뭐 손 떨림도 없고 뭐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도 없고 뭐 살이 뭐 빠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없으면 지켜봤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지켜봤는데 다시 완전 정상이 돼서 잘 아무 문제 없이 났습니다. 아무 약도 주지 않고. 그러니깐 산모도 잘 있고 아기들도 잘 있으면 이런 갑상선 이제 변화가 있더라도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뇨병이 환자가 이제 임신을 하면 당뇨병 환자가 임신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갑상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 임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메티마졸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메티마졸이 약간 좀 태아 기억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PTU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주 검사하면서 용량을 좀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갑상 기능 저하증 치료하면서 이제 임신하는데 갑상선 기능도 뭐 분기별로 이제 검사를 하면서 용량을 좀 조정하면 되는데 갑상 기능 저하는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조절이 안 됐거나 이제 몰랐을 때 이제 임신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40분 강의가 끝났고요. 이제 10분 제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받고 그거를 하겠습니다. 자 아 질문이 있네요. 아 그렇죠. 질문이 언니도 엄마가 임시성 당뇨병이 있으셨고 어머님께서 6.5면 이제 당뇨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당화혈색소 6.5% 이상의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가족력이 좀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태어날 때 좀 체중이 많이 나갔었는지 어머님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본인도 이제 체중이 지금 얼마큼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임시성 당뇨병이라고 다 뭐 치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슐린으로 당뇨병 치료하신 분들은 한 열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걱정하지 마시고 체중 관리만 잘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갑상선 결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90% 이상은 갑상선 조직이 그냥 뭉쳤거나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을 담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깨져 가지고 막 물집 같은 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결절은 임신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아 아 가족 중에 비만이 많고 저도 체중이 잘 안 빠지는 편인데, 이게 제가 비온 지 벌써 9번째 강의인데, 제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만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당뇨병 입장에서 비만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유전적인 소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은 유전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과거 음식이 좀 없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체질인데, 지금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현대에는 별로 안 좋은 체질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지만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간헐적 단식을 오래 했는데 지금은 혈당 조절. 어 지금 상황은 잘,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 갑상선 약을 먹으면 아기의 갑상선 기능이 네, 그 갑상선 약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는 게 좋거든요. 이게 너무 그 용량이 세면 태반을 통과해 가지고 갑 에 그 태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아까 말씀드린 PTU 약을 가급적이면 하루에 3 알 이상은 안 먹는 게 좀 좋습니다. 보통 100 그램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고거는 이제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당뇨병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지병이 있는데 임신하려면 덜컥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잘 하셔서 어 문제가 없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획적인 임신. 특히 왜냐면 당뇨병 환자들은 I형은 아니지만은 E형은 예 약을 먹는데, 이 약제들이 이제 태아 1 분기 때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약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몰랐어요. 이게 벌써 임신 뭐 한 10주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 계획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흔자루로 체중을 많이 뺐는데 약을 끊고 임신했을 때 문제가 있을지 걱정. 어 어 각 이제 제가 다른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뭐 논문을 보면 어떤 치료도 끊으면 체중이 다시 그 좀 늘거든요. 물론 이제 100%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추 약 약발로 이제 이 마운자르 같은 경우는 뭐 식욕도 없어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체중이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끊으면 약발이 없으니까 체중이 늘게 돼요. 그러니깐 저는 마운자로도 오늘도 여러 명 처방을 했었는데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운자로를 끊고 임신 준비를 하실 때 의식적으로 식이요법 운동력을 열심히 하셔야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 머리카락이 한움씩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거는 뭐 아주 대표적인 갑상 기능 저하증 증상이고요. 제가 이 내 몸의 닥터에도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또 강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더 빨리는 이제 구글 같은 데 치시면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 같은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갑상 기능 저하증이 이제,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면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데, 치료가 잘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목에 몽우리처럼 딱딱한 게 네, 그쵸. 요런 데 이제, 그러니까 갑상선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비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비같이.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요런 데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이제 임파선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좀 마르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만지면 임파선이 만져지는 경우도 꽤 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거나 감기 같은 증상들이 있으면 임파선들이 어 만져지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프다는 거는
이제 임파선이 좀 커져 가지고 임파선을 쌓는 막이 있거든요. 그 막들이 팽창하면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장기들은 장기 자체가 즉 통증을 느끼는 장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갑상선 그래서 늑막통이라고 그러죠. 폐를 감싸는 늑막이 그 신경들이 있어서 늑막이 이제 찢어지거나 이제 팽창이 되거나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많이 할 때 늑막이 이제 팽창이 되면서 아파서 팽창이 되면서 아픈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파선이 커져 가지고 느낀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거의 90% 이상은 좀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음.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 그러니까 한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있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판정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수치가 경계로 나와 피검사 재검사 MRI 아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당 그 비 체중 증가나 비만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치료는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 우리 몸은 알아서 다 정상이 되려고 그러고 알아서 치유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그게 치유 능력이 꺾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무조건 야채만 먹는 게 아니라 균형적인 식사 그리고 운동도 좀 하시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는지에 따라 내가 운동량이 많은지 아닌지 그런 거에 따라 내 삶에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깐 어 다이어트라는 것도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고거에 대한 거를 쪼끔만 더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이요법이 좀 안 되면 고거를 좀 더 하시면 되고 운동요법이 안 되면 운동요법을 쪼끔 더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상 당뇨병이든 갑상선 저항증이든 물론 이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보면 치료를 안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파선 같은 경우도 감기 걸리면 이 임파선이 붓거든요. 그러면 아프니까 약 먹고 항생제 먹고 이러는데 그냥 가만히 쉬고 그래도 다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깐 아무튼 내 몸을 사랑하시고 이 밸런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가 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당뇨 그러니까 내분비내과 문제에 대한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